올여름 다시 인내의 계절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 규모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파력을 의심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로 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예상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빨라지면서 오늘 정부가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열대야, 그리고 혹시 다시 또 야외에서 답답하게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먼저겠죠. 상황이 엄중한 만큼 다시 한번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를 빨리 보고 싶으셨나 봐요. 중간에 멘트 중에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는.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죄송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밀을 비롯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국제 쌀 가격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 태국에 있는 카스콤뱅크 농민은행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네. 2020년 기준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태국이 비료 가격 상승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래요. 나왔고요. 네. 또 2020년 기준 세계 4위 쌀 수입국인 필리핀에서는요. 자국 내 수확량 부족 때문에 쌀 수입량을 더 늘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1위 쌀 수입국이자 세계 6위 수출국인 중국은 병충해 영향 때문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세계 1위 쌀 수출국은 인도입니다. 근데 네. 올해 장마 강우량에 따라서 쌀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라는 게 병충해도 문제고 기후도 예측할 수 없고 이래서 그렇죠. 공급량을 정확히 딱 이렇게 매년 얼마씩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어떤 해는 폭락했다가 어떤 해는 너무 비쌌다가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시장이 생기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에 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것 대조적으로 쌀 가격은 안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국제 쌀 가격은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의 2배 이상인 톤당 $1,000까지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네, 예. 그리고 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가공식품이나 이제 사료용 쌀에 대해서 대체 수요가 네.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이나 옥수수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대신해서 찾는구나. 쌀을 쓰는 겁니다. 네. 우리도 이제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이제 제품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쌀 산업 분석 전문지인 더 라이스 트레이더에 따르면 이 글로벌 쌀 공급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계 1위 쌀 수출국인 인도의 쌀 작황이 일단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쌀 가격은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네. 또 인도가 올해 밀 수출을 이미 제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계 1위 쌀 수출국을 말했거든요. 네. 그래서 쌀 작황은 아직까지는 순조롭지만 혹시라도 쌀 작황이 좋지 않으면 인도가 수출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국제 쌀 가격이 오른다. 네,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태국은 비료 가격이 급등해서 쌀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 역시 높은 운임, 생산 비용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쌀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 중 하나인 중국의 몇몇 지역도 올해는 병충해 발병률이
예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 언급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유엔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유엔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된 협상에 나섰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크렘린궁이 11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러시아 튀르키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흑해 항행의 안전 확보 노력과 또 세계 시장에 대한 곡물 수출 등을 조율하는 등 우크라이나 주변 정세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에 주요 수출 통로였던 흑해 항구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곡물 수출량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제한되자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네. 또 각국에서는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튀르키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중재자 역할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해상 통로를 설치하라는 유엔 계획을 따라달라 네.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두 나라 사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 제재에 대해서도 튀르키예는 약간 한 발 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마지막 공식 회담은 지난 3월 말에 이스탄불에서 있었습니다. 두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면서도 테러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리를 네. 좀 챙기는 편인데요. 네네. 튀르키예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라서 크림반도와는 상업적인 운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계속해서 국제 유제품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하락세로 돌아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5일 실시된 GDT 그러니까 세계 유제품 경매에서 네. 유제품 가격이 2주 전 대비해서 4.1% 떨어지면서 2회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격 지수 또한 1287포인트로 전장 대비 55%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네. 품목별로 보면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던 버터가 톤당 5,648달러로 전장 대비 약 9% 정도 떨어졌고요. 네.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지 분유가 톤당 4,063달러로 그리고 이제 전지 분유가 3,961달러 이렇게 해서 각각 5.2%, 3.3%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체다 치즈가 1.4% 정도 오르면서 약간 올랐습니다. 맛있는데. 네. 예, 업계 관계자는 북반구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고 예. 또 남반구에서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가장 큰 문제 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막상 사려다가도 비싸서 못 사겠는데. 제가 마트 가서 버터를 잡았다가 놨어요. 너무 비싸요, 버터가. 그렇죠. 진짜 많이 네,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수요 감축. 사람들이 이제 사지 안 않는 사는 거군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세계 원유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따끈한 밥에 버터 넣어서 간장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죠. 그거를 못 하고 있어요. 좀 네. 가격이 좀 안정되길 바랍니다. 네.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화석 연료를 다루는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식품이나 농업기업도 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발간된 영국의 런던 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 환경연구소가 네. 보고서를 발표한 건데요. 5월 말 기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환경 관련 소송 2,002건 네.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15년 대비 2배나 많아진 건수고요. 네. 4분의 1은 최근 2년 안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후변화 활동과 개인이 전 세계적인 사법기관에 접수한 기후정책 관련 소송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소송이 늘고 있군요. 그러면은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지역 맞춰볼까요?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유럽 쪽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요. 네, 지금 기후소송 제기된 국가가 44개 국가고요. 네. 2,002건인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이 1,426건. 역시 소송의 나라 미국. 예. 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죠? 소송의 나라죠. 네, 미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 576건 소송은 이탈리아, 덴마크 포함해서 43개 국가, 유럽연합 등을 포함한 15개 국제기구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화석연료, 식품, 농업, 교통, 플라스틱을 다룬 기업이 소송에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에너지 기업만 빠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그러네요. 소송을 다 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네요. 예. 지난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38건의 소송 가운데 16건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이게 거고. 제일 좀 공격하기 쉬운. 네, 이거 기후변화 직접적인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22건은 식품, 농업 등 비화석연료 기업들이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네. 기후소송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기후 목표에 대한 국가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화석연료를 폐재라 이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기후정책 진전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나 기업의 행동 변화 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네. 소송을 하는 그런 소송들이 많았군요. 그 중국이요. 메콩강 상류 지역에 댐을 많이 건설했나 봐요. 그래서 네. 수자원을 통제한다. 동남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동남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윈난성 지나서 베트남, 엄청 태국, 긴 미얀마. 강이죠. 네, 맞아요. 길이가 4,800km 되는 강입니다. 4,800km요? 네, 그래서 메콩강 상류는 중국에서는 란창강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메콩강 상류 지역에 많은 댐을 건설해서 수자원을 통제해서 이 하류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메콩강에 있는 5개 국가가 란창강 메콩강 협력회를 창설해서 이제 좀 어떤 협력을 모색을 했는데요. 네. 메콩강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해당 지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공격적인 댐 건설 그리고 라오스와 태국의 댐 건설 때문에 메콩강 생태계가 이야.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댐 건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요. 네. 라오스에서 중국까지 댐이 잇따라 건설되면서 메콩강 유역의 어민들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이 태국의 마사라캄 대학의 이 한 관계자는 메콩강이 죽어가고 있고 메콩강 주류까지 포함하면 어획량이 이전보다 그러니까 댐 건설 이전보다 네. 70% 줄었다고 아이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990년에 처음으로 대형 댐을 지었고요. 이후에 현재까지 11개 댐을 가동하고 있는데 네. 메콩강 하류의 업, 농업이 중국 댐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메콩강 하류댐이 처음으로 들어선 것은 2019년 1월인데요. 태국이 환경운동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야부리 수력발전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2개 댐이 들어섰는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메콩강 상류의 댐이 적었고 하류에는 댐이 없었던 2010년 이전에 메콩강은 230만 톤의 풍부한 어획량으로 세계 최대 내륙업 규모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태국 치앙칸, 농카이 지역 어부들은 이미 생계와 살아갈 방법을 모두 잃었다고 느낀다라고 전했습니다. 어획량의 준 건 물론이고요. 어종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이제 뭐 무기화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중국은 물을 또 본인들의 무기로 좀 삼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 전문가인 폴 해리스 홍콩 교육대 교수는요. 물이 권력이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댐 건설 광풍에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예.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거는 뭐 첨단 배터리,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에 필요한 광물처럼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맞아요. 자원들을 통제한 덕분에 이렇게 발전한 거죠. 히토류 이런 것들. 네, 맞아요. 지적했습니다. 네. 해리슨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의 댐 건설 열정을 1대1로 함께 수출했고 그래서 외국의 댐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자가 결국 중국이 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은행이 건설 자금을 대고 중국 노동자가 파견돼서 건설한 동남아시아 댐의 경우 거기에서 생긴 수력 발전은 중국으로 수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각국이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또 다투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모양이에요. 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7,360명인데요. 지난 5월 11일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1배이고요. 네. 2주일 전과 비교하면 3.8배에 이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월요일보다도 3배에 가깝고요. 또 오늘은 4만 명을 전후해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말에서 2월 말 초에도 이 확진자 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비슷한 패턴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와 비슷해지고 있고요.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도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올렸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전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되 이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이 고위험군 집중 관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확산세가 늘어나는 게 BA.5 변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코로나 재확산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네. 유럽은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40만 명까지 치솟아서 한 달 전보다 3배나 급증을 했고요. 프랑스와 스페인은 결국 이 실내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보건당국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기존 8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도 공식적으로는 10만 7천여 명입니다만 네.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실제 확진자는 70만 명에 달할 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 역시 하루 확진자가 현재 4만 명 안팎으로 치솟아 올라간 상황입니다. BA.5는 이 면역 회피력이 높아서 이미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거나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다시 감염되거나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일을 기준으로 누적 재감염자가 7만 3천여 명에 달하고요. 3번이나 걸린 분들도 98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5월 첫 주 확진자의 0.59%에 불과했던 이 주간 재감염 비율이 지난달 마지막 주 2.87%까지 올라가는 등 이 재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중단 선언 하루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가 10m 정도로 벌어졌는데요. 실무진만 좀 머쓱해진 셈인데 네. 실무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할지 몰랐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이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공부 모임을 출범시킨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이어서 어제는 안철수 대표가 민간과 당, 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친윤계 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이 세과시를 했는데요. 네. 다만 안철수 의원은 예전부터 계획된 토론회라면서 이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이 재헌전 이전까지 국회원 구성을 마무리하자고 어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협상 중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양측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네요.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조문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 분향소가 차려진 주한 일본 공보문화원을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명록에 명복을 기원한다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조문단도 일본에 파견할 계획인데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번 조문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큰 폭의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후에도 이 기준금리 인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그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지난 5월 발표된 8.6%를 넘어서 8.8에서 9%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40년 만에 이 물가 상승률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이에 미국이 2주 뒤에 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1%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아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인지 어제 원달러 환율은 어제부터 8.2원 오른 1312.1원에 거래를 마치며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네. 한국은행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있는 분들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경찰이 종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네, 이곳에 전직 세무서장 2명이 특정 업체 고문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세무서장들은 많게는 업체 40에서 50여 곳과 고문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가운데 10여 곳이 현직에 있을 때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세무서장들은 고문료를 한 곳당, 네. 한 달에 적게는 55만원, 많게는 22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관련해 경찰 국수본은 전날 낮에는 이 관련 업체 중 7곳도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요. 이 경찰은 입건된 해당 서장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최근에 특정 김치 냉장고에서 계속 불이 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이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서 이 주민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불이 시작된 곳은 주방 안쪽에 놓여있던 이 김치 냉장고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제도 이 서울 마포구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네. 또 닷새 전에는 또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에서도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화재가 난 김치 냉장고는 같은 회사의 제품인데요.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 김치 뚜껑형 모델로 확인됐거나 또 추정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들은 이미 모두 리콜 대상인데요. 네. 해당 제품의 이 전기 부품 주변에 먼지 같은 이물질이 쌓이고 그곳에 전류가 흐르면서 불꽃을 일으켜 불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가운데 80%가량이 위니아 김치 제품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리콜 대상 제품은 278만 대로 아직 10만여 대가 넘는 제품이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위니아 측은 해당 제품 소비자들의 리콜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소식인데 중학생들이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다.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이 그제 새벽 4시쯤 벌어진 일인데요. 네. 이 술에 취한 중학생 4명이 아이. 고덕파출소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이 중 한 학생이 주차돼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이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플라스틱 아이. 막대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게다가 사건 당시 영상은 이 학생들의 친구로 추정되는 이가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리면서 또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본인들이 찍고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순찰차 위에 올라간 학생은 이전에도 절도, 특수절도 등 이 18건의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에 대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하지는 못해도 이전 범행 등과 더불어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수를 줄이기로 했군요. 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공무원 수는 많아졌는데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일단 빼놓은 뒤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부처별 자체 진단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심층 진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공무원 노조 측은 이런 방안이 현실에서는 업무 혼선을 높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역시 채용을 줄이게 되니까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30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사진 공개했습니다. 네, 어제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봤어요. 네, 그 인류에게 미지의 대상이었던 네. 이 먼 우주의 은하가 공개가 됐습니다. 지구에서 무려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인데요. 이 소용돌이 치는 빛과 알갱이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빛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쏘아올린 차세대 우주망원경 이 제임스 웹이 보내온 첫 번째 고해상도 사진인데요. 이 포착된 은하단 자체가 이 뒤에서 오는 빛을 확대하고 굴절시키는 일종의 중력 렌즈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130억 년 전 시작돼 희미하게 빛나는 초기 우주의 빛까지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네. 또 기존 허블 망원경 사진과 비교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 별들의 빛까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나사는 여기에 지구에서 7,6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이 태양보다 몇 배나 큰 별들이 탄생하는 용골자리 성운, 그리고 2,000광년 떨어진 남쪽 고리 성운, 또 페가수스 별자리가 있는 또 슈테팡 5종 은하 등 첫 관측 결과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좀 굉장히 재미난 주제인데 네.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엄마나 아빠 혹은 이제 어른들이 나 몰래 올린 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라는 네. 이야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거 뭡니까?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나 몰래 올린 사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과 뭐 엽기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 네. 막 그런 것들이 막 인터넷에 돌고 있다라고 네.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 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내년부터 이제 법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동 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네. 이걸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잊힐 권리 혹은 잊혀질 권리라고 잊힐 하는데 권리. 네, 제가 뭔가 온라인상에서 있는 것들이 뭐 내 개인 정보를 침해하거나 네. 아니면 제3자가 올린 어떠한 사진들이 뭐 본인의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느낄 때 네.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충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예상을 해보면 네. 일단은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 정보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이제 향후에 공공에서 만들 사이트에 신청자가 이제 본인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네. 삭제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악을 하고 삭제를 지원할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 네.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디테일들이 이제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 삭제 프로그램 개발 중이다. 뭐 또 블라인드 처리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좀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것인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서의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보호 대상이 만 14세 미만이었는데 이걸 이제 18세 혹은 만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으로 확대해서 이러한 이 디지털 이칠 권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필요한 제도인 거는 맞는데요. 네. 엄마 아빠한테 지워달라고 하면 안 돼요? 법으로 이거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엄마 아빠한테 지워달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지워줘요, 엄마 아빠가?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부모님이 올린 거를 삭제해서 끝나는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도용당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좀 많이 퍼지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온라인상에 내 사진이 어디가 이제 특히나 디지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내가 한 곳에 올렸는데 그걸 뭐 복제하거나 네. 여러 가지 옮기는 것들이 워낙 뭐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데서의 오남용 등을 좀 방지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령대별로도 뭐 인터넷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좀 보게 되면요. 네.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포털 인터넷 네. 이제 웹사이트에서 정보 보는 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생들은 202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 메신저 그러니까 역시나 뭐 톡. 네, 그렇죠. 그런 걸 제일 많이 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하고 게임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SNS, 그러니까 사진과 SNS. 영상을 좀 그렇죠. 많이 그때부터. 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별로도 이러한 그 인터넷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도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친구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뭐 내 전화번호, 개인 정보 이런 것도 그냥 이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눌 그럴 수도 수 있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개인 정보를 쳤을 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한 번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을 게임에 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NS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SNS에 사진 올리거나 동영상 올릴 때 기본적으로 그 이 청소년들이 쓰는 SNS에는 전체 공개가 아니라 기본 설정을 예를 들면 1촌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공개 형태 이런 걸 이제 기본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면 전체 공개로 바꾸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법을 좀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SNS 쓰는 친구들의 한정에서는 이런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제 주변에도요. 네. 아기들 사진 많이 올리고 저는 이제 올렸다가 다 지우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도 드는 게 아이들은 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네. 엉덩이 사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기들. 네. 싫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네. 본인의 자녀들의 사진을 올리는 걸 쉐어런팅이라고 그래요. 쉐어런팅. 네, 그러니까는 이제 공유라고 하는 우리 영어 쉐어 네. 그리고 이제 양육이라고 하면 페어런팅의 합성어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게 이 언어를 2013년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만든 신조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설문을 하나 있어요. 세이브 투 칠드런에서 지난해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1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혹은 이제 최근 석 달 동안 동영상 올린 적이 있다. 이게 86.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 35.8%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근데 그런 걸 올릴 때 그 친구들한테 뭔가 나 이거 올려도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적었다. 없겠죠, 거의.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사진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리고 있다는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잠깐 올렸다가 지우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 인터넷은 한번 올리면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인터넷 보안 회사인 AVG가 실제로 보고서를 좀 발표했는데 미국 어린이의 92%가 2살 때부터 디지털 발자국이 생긴다고 해요. 디지털 인류입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요. 그 디지털 발자국,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뭔가 발자국이 2살 때부터 2살 남기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일종의 범죄 행위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제 아이가 아주 이제 뭐 사춘기를 지날 때 그럴 때 뭐 친구들이 우연치 않게라도 그렇죠. 뭐 아이의 뭐 깐난아기 적 사진이라든지 알몸 사진이라든지 맞아요, 아이 때 맞아요. 뭐 배변 사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정서적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유될 수 있고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이제 그 SNS에 저희 아이 사진 많이 올렸었는데 네. 지웠어요. 네네네.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이제 중계를 하다 보면 네. 뭐 이제 좀 열광적인 팬분들께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저를 비판하는 경우가 좀 많으셨는데 네네네. 그 비판 과정에서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 이제 가족까지 이제 욕을 하고 저희 아이 사진을 보고 또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 지웠는데 네. 이것도 일종의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의 사진을 그냥 이제 거기에 댓글 달고 악플을 다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도용이에요, 도용. 내 아이도 아닌데 그냥 남의 아이를 사진 쓰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진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인데 요즘에 약간 영향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의 계정을 통으로 도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도용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똑같이 들면 따라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의 사진만 있는 게 아닌데 그 자기의 사진에 뭐 자녀들의 사진도 올라가고 뭐 일상이 막 다 있다고 하면 올라가죠. 별도의 그냥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똑같이 사진을 올려서 사진 마치 캡처하면 되니까. 네, 이제 마치 그 사람이 본인인 양 이제 어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나. 똑같이 뭐 육아스타그램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고 그 계정을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 똑같은 사진이고 똑같은 프로필에 나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픈 채팅 같은 거 연결해서 부업을 연결해 준다. 뭐 이런 식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면 이건 이제 인플루언서인 줄 알고 근데 내가 뭐 인플루언서인데 실은 돈은 뭐 이런 걸로 번 거다라고 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연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요. 이제 이게 하나의 계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 사칭을 한 3, 40개의 똑같은 계정을 만들어서 예. 친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신청이 왔는데 그 사람의 타임라인을 봤더니 유명한 사람이면 오케이. 그렇죠. 네, 친구합시다 혹은 이러죠. 유명한 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네. 뭔가 한 사진이 한 50장 올라와 있고 그 50장이 그렇죠. 뭐 일반적인 사람의 가정의 뭐 모습이다. 그럼 친구하죠. 네. 그렇게 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도용 가짜다. 계정일 수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올리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중고장터 이런 데들도 좀 개인 간의 거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에 타인의 뭔가 그 메신저 사진을 몰래 캡처해서 예. 본인인 양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이제 해외에서 조금 더 치안이 좀 불안한 곳들에서는 인신매매 범죄 아이고, 조직들이 이게 이제 무서워. 범행 대상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고요. 네.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동선이 노출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역시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해외에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외에서 자녀들의 사진을 자칫 잘못 올리면 뭐 벌금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2016년 10월에 캐나다에서 데런 랜달이라는 그때 당시 13살이었던 친구가 자신의 부모에게 합의금 우리나라 돈 3억을 요구하는 와. 소송이 벌어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부모가 본인을 당황스럽게 하는 유아 시절 사진을 10년 넘게 SNS에 올렸다라는 잠깐 거예요. 질문. 네. 3억을 부모한테 요구했잖아요. 이거 네. 만약 받으면은 증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여세나 이런 거. 글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에서 이긴 거니까 증여라기보다는 야, 이거 그렇네요.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예. 어쨌든 이게 이제 뭐냐면 본인이 아기일 때 뭐 나체인 상태로 머리에 도너츠 올렸거나 초콜릿을 얼굴에 묻히는 이런 식의 수천 장의 사진을 올려서 본인이 상당히 침해를 받았다라고 그럴 수 얘기를 했던 있죠. 게 있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선 실제로 누군가의 사진을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SNS 에 올리면
6천만 원의 벌금이나 와. 1년의 징역형을 처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상관없이. 네. 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2018년부터 추진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네. 7세 이하의 어린이의 사진 영상을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면 부모 역시도 200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 또 아이에게 사과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내 사진을 부모에게 올리지 말아달라는 이런 법과 관련해서 찬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네. 쪽에 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한 찬성에 대한 좀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찬성하시는군요. 네, 반대인 사람이 일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SNS 서로 공유하고 뭐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건 좋은데 또 네. 본인의 사진이 아니고 남의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좀 많이 생각해. 특히 더구나 이제 그게 자식이라면 그렇죠. 좀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글로벌 트렌드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남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